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파이터는 누리호 발사 관련 뉴스 특보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이 쏘아 올리는 누리호가 이제 발사 시각을 2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요 두 분과 함께 스튜디오에서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 그리고 김도영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도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뒤에 100%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년 전이었습니다. 나로호 발사의 감격적인 순간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도 꼭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지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애초에 발사가 오후 4시가 유력했는데 1시간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누리호는 제 뒤에 있는 모형 너머로 보이시는 이 산 뒤 발사장에서 이륙할 예정입니다. 16분 비행을 위해서는 정말 작은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데요. 누리호에 들어간 부품만 37만 개고 발사 단계별로 가동되는 운용 프로그램만 수백 개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오전부터 기술 또 전기 점검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1시 반쯤 발사체 하부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됐고 연구원이 직접 내려가서 밸브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 예상보다 약 1시간 정도 지연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근데 이제 행여 또 문제가 없을까 아마 지금 다들 노심초사할 텐데 그렇다면 발사는 이제 5시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로호는 170톤, 누리호는 300톤급인데 이륙 시 위력이 얼마나 될지 저를 비롯한 취재진들도 긴장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누리호는 이제 발사 1분 전 최종 승인과 그리고 카운트다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근처에서 산림청과 소방 헬기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변수였던 날씨 역시 보시는 것처럼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다만 10km 상공의 바람이 강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다행히 발사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사 전 10초 카운트다운에 맞춰 조금 뒤엔 진짜 일단 엔진이 점화되면서 이륙하게 됩니다. 자, 누리호가 이제 역사적 점화와 함께 이 땅을 박차고 솟구쳐 오르면 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이제 1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 분 정도면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6분 7초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행 과정에서 고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2가지 정도를 꼽아봤거든요. 일단 자전거 타는 원리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전거도 처음에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심을 잡으면 가속도가 붙더라도 무난하게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죠. 누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륙 후에 약 2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2분간 지상 59km까지 올라간 뒤 일단 엔진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일단에는 75톤급 엔진이 무려 4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중 1개라도 점화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또 오작동을 하게 된다면 비행 자세가 흔들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추락 또는 폭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오지혜 기자가 이제 누리호 비행 과정 중 중요점 2가지를 꼽았고 1가지는 설명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1가지는 그럼 뭡니까? 네, 2009년 나로호 첫 발사 실패 원인 다들 기억하시죠? 페어링입니다. 페어링은 발사체 안 위성을 감싸주는 덮개인데 당시 1개가 잘 안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페어링 그리고 3단이 각각 제때에 분리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적당한 힘으로 화약이 터져 발사체의 손상 없이 순식간에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야만 발사체 무게를 가볍게 해서 최종 목표인 700km 궤도에 인공위성 모사체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6분간 우주 비행을 떠날 누리호 정말 몇 분 뒤에면
굉장한 폭발음과 연기와 함께 이륙하시는 모습 바로 뒤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임무 완수 여부, 그러니까 발사 성공 여부는 발사 후 30분쯤이나 지나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나로 우주센터에는 우리 MBN 취재진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언론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님, 앞서 오지혜 기자 설명이 오지혜 기자 뒤로 보이는 누리호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발사대는 그렇다면 산 너머에 있다는 건데 대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금 기자들 또 취재진들이 그 누리호가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촬영하는 걸까요? 실제로 그 이제 보면은 이제 발사대가 따로 있고요. 네네. 그 발사대에는 제1발사장이 발사대가 있고 제2발사대가 있고요. 1발사대는 예전에 나로를 발사한 발사대고 네. 2발사대는 이번에 발사하는 발사대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산 위에 뒤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임무 관제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 모든 사람들이 그 현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거리도 아마도 거의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실제 그런가요? 폭발하면은 진짜 굉장히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 관중들은 뭐 대부분 다 지금 저기 그 기자들이 있는 곳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문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주센터라고 우주박물관이 있는데 네네. 그 앞에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취재를 허용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부 아마 기자들이 아마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뽑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관제소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이 누리호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수시로 텔레메트리라는 걸 통해서 네.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단, 2단 분리한다, 뭐 페어링 분리한다 네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잘 분리가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많이 문제가 생기면 뭐 빨간색으로 나타나지 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거의 네.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상에서 우리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게 지금 잘 발사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뭐 잘 됐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단 엔진이 만일에 올라가다 폭발을 한다. 네. 그럼 그건 뭐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외에는 1단이 벌써 떠서 1단이 분리가 되는 정도면 네. 이미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만일에 1단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중계하는 동안에 잘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네네. 있어요.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아마 이제 뭐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있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까지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6분 정도에 얘가 인공위성과 네. 3단이 분리를 합니다. 아하. 예, 분리를 하면은 이제 그 인공위성을 그 궤도에 계속해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네. 평형이 돼서 돌 수 있는 초속도를 줘야 돼. 그걸 네. 탈출 속도라고 그럽니다. 그 그 얘기는 뭐 속도가 아마 자기가 잠시 뒤에 이제 또 관련 질문하면서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네. 현장에 그림이 들어오니까 그림 보면서 아마 시청자분들은 네. 장 교수님 그럴 것 같아요. 이 우주 시대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그 나라에 가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려면 그것도 지금 우리 독자 기술이란 말이에요. 누리호는. 지금 많은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모습 지금 저희가 제2 발사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앞서 이제 누리호에서 이 누리호 본체라고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저런 하얀 이 연기가 나오잖아요. 저건 또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발사체의 추진제는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를 의미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료는 케로신이라고 그래서 로켓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장성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대기 온도에서 액체를 유지하는데 네. 산화제는 뭐를 쓰냐면 우리가 뭐 자동차 그러면 우리가 휘발유나 네네네. 그 디젤 연료를 넣잖아요. 걔가 이제 연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연소를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작동하는 로켓은 문제는 우주에서는 그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화제를 따라줘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화제가 이제 그 액체 산소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액체 산소를 네. 쓰는 건 다른 저장성 그 산화제를 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저장성 산화제는 성능이 좀 나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똑같은 무게로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네. 능력이 좀 떨어진다. 네. 대신 이제 액체 산소는 그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돼 있다.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우리가 비추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쨌든 액체 산소를 쓰고 이 액체 산소는 일반적으로 기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게 액체를 유지하려면은 영하 183도씨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영하 180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발사대 밑에는 지하 3층에 아주 엄청난 50개 정도의 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시스템들이 다 이제 그런데 관리를 하고 그럼 지금 뭐 네, 산화제를 공급을 하고. 주입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나오고 있는 이제 연기라고 이제 봐야겠네요. 네, 그게 이제 네. 뭐냐면 주입하면서 저기 보시잖아요. 네. 지금 연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게 왜냐면은 대기 온도인데 아. 얘는 안에서 마이너스 183도씨를 네.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게 기화가 수증기처럼 되는 거죠. 아, 기화가 되면서. 네, 기화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얘가 발사하기 직전까지 거의 계속해서 왜냐면 네. 우리가 126톤을 실어야 되는데 네. 산화제를 네. 그걸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네. 거의 실어주는 거죠. 사실 공급해주는 거예요. 어제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김도영 기자 이 누리호를 제2 발사대로 옮기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요. 오늘 뭐 이제 일부 언론들 표현을 보면 갓난아기 다루듯이 무진동 궤도차에 실어서 아마 진짜 천천히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아까 오지혜 기자 말처럼 이렇게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고, 아, 저 안에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 있어요? 네, 37만 개의 부품이었고 굉장히 민감한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QM이라고 해서 이게 모델을 일단 사전에 한번 발사대에 세우는 작업을 이제 가짜 모델을 가지고 한번 진행한 적도 있고,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옮기는 과정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하. 옮겨서 어제도 굉장히 긴장된 네. 가운데서 시청을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옮겨서 이제 기립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2 발사대에 저렇게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고 잠시 뒤면 여러분 화면 보시기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누리호 잠시 후 발사까지 카운트다운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7분 정도 이제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에서 장 교수님, 이제 제일 민감하고 제일 중요한 시각 몇 분 정도 남았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에 나로 때는 러시아가 그 저런 발사 운영을 주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20분 정도를 그 자동 발사 운영 시스템을 가동을 했는데 네. 우리가 그걸 이제 10분으로 지금 아마 줄여서 지금 현재 지금 상태가 저 자동 발사 운영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가 네네. 만일에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오작동이 생기면은 네. 얘가 자동으로 그냥 정지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왕왕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10분 내에 그 자동 운영 시퀀스 내에서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예전에 그 인도에 정지궤도 발사체가 있었는데 GSLV라고 그 발사체는 발사 1초 전에도 정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이 발생이 되면 네. 스스로 정지를 하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사실은 뭐 이런 우주 제품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 예를 들면 37만 개 부품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 작동 안 되면 이게 실패할 수 있어요. 민감하겠죠, 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간이 다 이걸 그렇죠. 확인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까지 아마 대부분이 기본적인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구성품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밸브가 막히지 않도록 직소 가스 가지고 이제 퍼징 같은 걸 네. 해줘요. 그러면 그런 걸 다 뚫어주고 아.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어디에 뭐 용접 부위라든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 데가 네. 없는지 그런 것들도 가스 같은 걸 공급을 해서 네. 다 이제 새는 걸 미리 체크하는 거죠. 네. 앞서 보면 발사 전망대에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시 보면은 망원경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발사 점화될 때 연료가 점화되는 그 순간을 망원경으로 봐도 혹시 시각에는 큰 무리는 없나요? 괜찮습니까? 아니 뭐 그건 상관없고요. 아하, 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발사할 때 보면은 그 불꽃이 뭐 쉽게 얘기하면 장난이 아니죠. 아하. 온도가 뭐 한 3,000, 아, 그 정도예요? 3,400도 네.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불꽃을 금세 못 봐요. 왜냐하면 얘가 화염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냉각수를 뿌려줍니다. 엄청난 냉각수를. 그러니까 이게 냉각수를 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기처럼 이제 팍 퍼지겠죠. 아, 네네. 네,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제 연기처럼 막 이제 솟구치는 거고. 조금 이따 발사할 때 보면은 저기서 이제 옆에서 보면은 막 올라갈 때 보면은 막 뭐가 막 줄줄이 떨어져요. 네. 얼음 덩어리 같은 게.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안에는 마이너스 183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밖은 지금 뭐 한 15도시니까 아, 온도차가 극심하네요. 온도차에서 네. 우리가 겨울에 보면 집안은 25도고 외부는 막 영하 10, 성해가 10도면 생기잖아요. 성해가 엄청 생기고 그래서 얼음이잖아요. 그 원리군요. 그 큰 얼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얼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발사 전망대에 계신 분들은 혹시 그 누리호가 발사될 때 그 진동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당연히 느낄 수 있죠.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로할 때 나로는 그 1단이 170톤짜리였고요. 이번에는 300톤입니다. 아하. 거의 2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진동이 더 심할 거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아마 느낄 겁니다. 현장에서 그 진동을 체험하시는 것도 참 독특한 경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도영 기자, 오늘 누리호 이제 발사 3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이 누리호 발사 앞서 8년 전 나로와는 많은 의미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나로 발사와 이번 누리호 발사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 2013년 나로호 발사 때는 그 발사체가 러시아 기술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발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우리 기술로 진행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사하는 이 누리호는 이 발사체를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들었다. 이런 그래서 순수 한국형 발사체 이런 표현을 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발사체가 쉽게 말해서 이 위성을 우주 궤도까지 이어주는 이제 교통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하. 우리가 원할 때에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보낼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장 교수님 그 우주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처음부터 로켓 발사에 성공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정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는 로켓 기술을 뭐 시행착오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설계 도면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걸 몇 개 만들어도 뭐 그 중에 뭐 한두 개는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가 75톤 엔진 뭐 제가 옛날에 초기에 제가 정부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과학재단의 과기부 산하에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처음에 이 누리호의 기획 연구를 제가 했었어요. 처음적으로. 그 당시에도 75톤은 좀 과도하다. 왜냐면 우리가 경험이 없는 데서 그래서 30톤 엔진부터 시작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간이나 어떤 비용 측면에서 처음부터 이제 큰 거로 가자 해서 우리가 시작을 자, 한 거고요. 이제 누리호 발사까지 1분 3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역사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년 전 나로호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누리호는 순수 우리 국내 기술, 우리의 기술을 만든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오후 5시 정각에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힘차게 박차고 솟구쳐 오르는 모습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실 텐데요. 지금 저곳에 현장 연구원들, 관계자분들 정말 초긴장 상태로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운트다운 1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역사적으로 누리호 발사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초긴장 상태, 숨 죽인 채, 손에 땀을 쥔 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서 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0초에서 카운트다운 계속 시작되고 있고요. 이제 20초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염원하면서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초 때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10, 9, 10, 8, 9, 8, 7, 7, 6, 6, 5, 4, 3, 2, 엔진 점화. 발사됐습니다. 엄청난 장관입니다. 장 교수님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진짜. 네.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인데요. 보기에도. 네, 네. 현장은 뭐 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뭐 진동뿐만 아니고 소리가 제가 천지개벽을 한다는 표현을 쓰고 그러네요, 진짜. 네. 현장에 그 발사 전망대에 계신 분들은 저 굉음일까요? 저 발사 굉음을 진짜 몸으로 체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야,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궤도 진입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채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 우리 눈에서 점처럼 보일 때 벌써부터 작아지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네네네. 하여튼 다행히 진짜 아직까지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 4개 엔진 클러스터링한 거. 네. 일단은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올라가다가 장 교수님, 그러면 이제 본체에서 뭐가 막 분리되는 단계가 거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면 어느 것부터 분리가 되나요? 뭐 일단이 지금 현재 약 한 뭐 127초 후에 일단이 분리가 됩니다. 네. 127초면 우리가 2분 2분 정도 남짓이네요. 2분, 네네. 2분 7초 정도니까요. 지금 1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아마 일단이 분리될 겁니다. 아하. 그 일단이 분리된 모습까지 우리가 이 화면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확대 그러니까요. 망원경을 쓰기 때문에 네. 그 카메라 할 때. 그래서 아마 발사 전망대에 계신 분들은 육안으로 지금 뭔가 분리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단 분리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분리했습니다. 네. 아하. 지금 일단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엔진이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1단과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게 1단이고 네.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2단 그리고 네. 3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을 먼저 분리를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일단이 저 높은 것까지 끌어올렸던 힘을 갖고 있었군요. 대부분 1단은 뭐냐면 중력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대기권을 돌파하는 데 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힘이 엄청 필요하니까 네. 1단이 엔진이 굉장히 큰 거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중력도 점점 작아져요. 그럼 저항도 작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2단은 75톤 엔진 가지고 저걸 끌고 가는 거고요. 네. 근데 마지막 3단은 거의 이제 우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7톤짜리만 가지고서도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다. 야, 지금 네. 망원 렌즈로 봐도 이제 반짝 희미하게 빛나는 점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우리 고흥 나로 우주센터와 멀리 이제 멀어지고 있는 누리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야, 저렇게 지금 역사적인 순간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기술로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일단은 쏘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 지구에서 김도현 기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궤도에 진입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일단 엔진 분리는 확인이 됐고 네네. 2단 엔진 점화도 확인이 됐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비행 정상고도 100km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위성 탑재된 더미 위성을 초속 7.5km의 속도로 700km 고도에 올려놓으면 성공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려면은 16분 7초가 지나서 5시 30분쯤 되면은 이게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도현 기자가 말씀드린 더미 위성,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장 교수님, 이번에 누리호에는 실제 위성이 아닌 모의 위성을 실었다는 거잖아요. 이번 누리호를 통해서 뭔가 실험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 어디에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첫 번째 그 위성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처음 쏠 때는
굉장히 인공위성도 굉장히 고가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성을 쏘기가 좀 어렵죠. 아. 뭐 사실 보험도 못 듭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처음 발사하는 거는 아무도 보험을 안 들어주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더미를 거기다 놓은 거고요. 모의. 네네네. 네. 그래서 모의 위성이다. 뭐 또는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시뮬레이터라고 먹합이라고도 네. 표현하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실제 위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대신 이제 저기에는 이제 그 각종 그 센서들도 많이 달려 있고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그 발사체가 인공위성에 전달해주는 그 진동이 네. 원래 설계치하고 얼마나 부합하는지 아하. 이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네. 발사체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그 영상을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보통은 이제 저기서 카메라가 있어서 1단이 분리되면 1단이 분리되는 걸 사실 다 보여줘요. 아. 근데 지금 저 간제소 내에서는 볼 수 있겠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아마 이제 전에 실시간으로는 네네네. 그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해외에서도 요새는 1단 발사, 1단 분리, 2단 분리할 때 그 분리하는 거를 그렇죠. 거기에 사진을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다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아마 매우 가능성 높게 장착을 했을 거고요. 그랬을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네네. 지금은 보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저렇게 로켓 발사했을 때도 이 보도를 통해서 분리되는 모습을 이 카메라로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로 다 분리되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럼요. 네네네. 그런 모습까지 이제 혹시라도 오늘 종합뉴스 시간에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누리호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한 600에서 800km, 지상에서 600에서 한 800km 정도 올라가면 궤도에 이제 안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번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많은 글쎄 어려움이랄까요? 그런 것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저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5톤이면 중형급인데. 네. 사실 지금 우리한테는 400km 통과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우리한테는 뭐 한 절반 정도 갔습니다, 지금. 네. 네네네. 저기서부터는 굉장히 더 빨리 가죠. 왜냐하면 저 때는 이제 3단 엔진으로 작동을 하는데 네. 3단 엔진이 불과 추력이 7톤밖에 안 되지만 저기서는 이제 그 완전히 우주기 때문에 저항도 적고. 공기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항이 적은 게 아니고 없어요. 없어요. 네.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네. 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조금 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전 모습이고 지금은 그 망원 렌즈, 고도의 망원 렌즈로도 잡히 포착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항공우주연구원에도 계셨던 우리 장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설레고 가슴 벅차신 그런 순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75톤 엔진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냥 국내에서 처음 했던 거고요. 그리고 75톤을 4개 묶은 것도 그런 크로스트링 기술이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1단도 잘 올라가고 2단도 잘 올라가고 네. 현재는 3단이 위성을 안고 그리고 계속 이제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아마 한 그 16분 후에 그 고도 한 700km 정도에서 저 위성을 저 700km 정도면 초속 한 7.5km 정도의 속도가 나오면 네. 얘가 이제 추가의 동력 없이 그냥 인공위성을 떨구면 지가 자력으로. 지구 자체를 지구 주위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평형이 되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위성 발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 교수님 설명처럼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400km 통과했다는 말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500km 통과했다는 얘기도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물론 지금은 섣부르게 무슨 성공 실패 논하기 전에 이 누리호의 발사를 통해서 이제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위상에 올라간다고 할까요?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 얼뜻 들으면 이제 우리의 자긍심은 높아질 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위성과 그다음에 발사체 그리고 발사장을 고루 갖춘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진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 이런 스페이스 클럽, 쓰는데 네네.
사실은 뭐 옛날에 나로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성공함으로써 그런 그 이제 위치에 있는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발사체를 가짐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다 쏠 수 있다. 우리 발사장에서 네. 모든 걸 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요. 다만 굉장히 이제 저 위성 발사체를 개발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우주 탐사라든가 국제협력 사업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요는 이제 우리가 이 발사체를 앞으로 신뢰성을 좀 확보해서 네. 그리고 해외의 발사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외국의 위성을 발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 이득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면 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겠네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전 누리호 발사 장면 이제 보셨습니다만 점화 이후에 이 솟구쳐 오르는 추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참 장관입니다, 진짜로. 그것도 우리의 땅에서 미국의 무슨 케네디 센터 그런 데서 올라가는 미국의 로켓이 아니라 우주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라는 점에서 정말로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도영 기자, 앞으로 이제 우주 강국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몇 분 뒤에 이제 판단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스페이스 클럽에 이미 가입된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좀 면면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저희가 발사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체를 가지게 된 거는 10번째고 네. 독자 기술로? 네, 독자 기술로 올리는 거는 10번째가 되고 야, 이것도 의미가 큰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공 위에 그 실용 위성 1톤급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거는 7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성공한 건 아닌데요. 그렇네요. 네, 실제로 뭐 중국이 자력 발사 능력 보유국은 이제 9개국인데 네.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나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도 자력 발사에 성공한 걸로 알려지고 아하.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강대국, 군사 강국과도 이 보세요. 실용위성 발사국들 보면 장 교수님 거의 군사 강국이라고 꼽는 나라들과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우리가 이 누리호를 발사해서 성공하면 한국형의 ICBM을 갖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미사일과 그 소위 얘기해서 대륙간 탄도탄과 예를 들면 위성 발사체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양쪽 다 로켓을 사용한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기술의 호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 로켓을 저렇게 성공적으로 만일에 발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진짜 뭐 저 ICBM이라는 거는 사실 핵탄두를 투발하는 그 운송 수단이에요. 저게. 네. 그리고 뭐 우리 같은 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적이 있을 리 없으니까 ICBM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요.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발사체를 개발할 땐 전혀 군사적 응용을 고려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응용을 고려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액체 산소를 쓰지 않죠. 아하. 왜냐하면 액체 산소를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183도씨를 유지하면서 네. 발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군사적으로 쏘면은 저걸 준비해서 가는 동안 벌써 다 타격을 받겠죠. 네. 상대방으로부터. 그래서 실제로는 뭐 굳이 액체 로켓을 사용한 그 미사일은 대부분 다 뭐냐면 저장성.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북한 같은 케이스는 뭐 대부분 다 UDMH하고 뭐 사산화질소 이런 네. 것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성격이 다른 거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누리호의 비행은 아직까지는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보세요. 모의 위성 이번에 누리호는 실제 위성은 아닙니다만 모의 위성을 싣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금 분리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 모의 위성 모사체 위성을 궤도에 띄워 놓으면 혹시 모사체지만 모의 위성이지만 교신도 혹시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통신 시스템은 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사체의 역할은 인공위성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원하는 고도에, 네. 그다음에 원하는 경사각에, 네. 그리고 원하는 속도를 속도까지. 제공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성공했다는 거고, 그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이 통신을 통해서 확인되죠. 아하. 그러면 인공위성이 통신되는 건 사실 인공위성의 성공 여부지 발사체 성공 여부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말씀드린 건 이제 발사체 성공 여부는 뭐냐면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고도에, 원하는 경사각에, 네. 그리고 원하는 속도를 제공해 줬느냐. 아하.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발사체의 성능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네. 성능을 제대로 해서 성공했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누리호 발사에서는 어느 점에 주안점을 우리가 맞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에 이 성공 여부에 포인트를 줬다, 주안점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운 발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단 분리, 네. 그다음에 페어링 분리, 그다음에 위성 분리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원하는 진입. 궤도, 아. 원하는 고도와 원하는 경사각을 속도. 네. 네. 그리고 속도를 제대로 제공해서 위성이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었냐가 사실 핵심이죠. 혹시 이 발사의 오늘 누리호의 발사의 성공 실패 여부를 혹시 국제적으로 뭐 인증하거나 공증하거나 그런 과정이나 기구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얘기지 뭐 네. 실제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해서 무슨 위원회가 있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요. 아하. 네, 그냥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손으로 위성체를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발사체를 만들고 우리 땅에서 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개발했다 그러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강대국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 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모르긴 몰라도 오늘 누리호 발사, 조금 전에 누리호 발사를 장 교수님, 지금 우리만의 경사로 모든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요 국가 전 세계가 다 이 모습을 관심 있고 또 긴장하면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은 뭐 해외에서도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아덱스 2021이라고 이제 네. 항공우주 이제 국방 전시회를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성남공항에서. 그래서 거기도 거의 제가 갔었는데 어제요. 굉장히 누리호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경제성을 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 볼 때는 네. 오히려 우리가 저런 능력을 가져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저런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군사적 역량도 올라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게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진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ICBM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역량이 가지 된다. 기술은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아하,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군요. 있죠. 네네. 김도영 기자,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이제 언론들 표현을 보니까 마의 27% 벽을 뚫어라 뭐 그런 표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성공 확률이 과기부에서도 한 30%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일인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라는 게 지금까지 이 자기 기술을 통해서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 성공했던 확률이 그 정도란 얘기군요. 네, 그렇게 낮네요. 네, 우주 발사체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미국, 러시아의 초창기 발사 성공률도 40% 초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 그냥 쏠 때마다 다 성공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씨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과기부에서도 30% 정도를 받고 그렇고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도 알려주기를 이제 성공과 실패라는 표현 대신은 그냥 비정상적 비행이라고 표현하고 앞으로 꾸준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장 교수님. 네. 첫 비행이 지금 누리호의 뭐 발사 앞서 우리 김동 기자 설명처럼 성공 실패를 우리가 조급하게 지금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8년 전에 이른바 나로호 트라우마를 극복해냈다는 데 의의를 좀 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네. 일단 뭐 그 나로호 때는 우리가 2009년, 10년 연거푸에서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한 3년 가까이 우리가 변경을 해서 그래서 2013년 1월에 성공을 네.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뭐 굉장히 잘 될 것처럼 네. 사실은 잘 된 것으로 많이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페어링 분리가 안 됐다든가 뭐 1단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래서 사실 실패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기술이 없이 이거를 왜냐면 그 당시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 분석 능력도 없었어요, 충분히. 왜냐면 네. 우리 1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1단이 폭발했는데 러시아는 우리한테 우리 2단이 1단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임 떠넘긴 네네네네.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그때 서른 많이 받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발사체 성공을 한다는 건 적어도 액체 로켓 엔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그 경험도 갖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설계한 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이제 확보하는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실패를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독자적으로 분석할 능력을 네.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과학기술부 연결해서요. 브리핑 내용 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 내용을 발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브리핑하는 사람을 담당자를 정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 원칙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단에 이 자막 나가는 거 보시는 것처럼요. 모의 위성이 앞서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 궤도 안착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우리 시각으로 지금 5시 반쯤 되면은 알 수 있을 거다. 성공 여부를요. 그렇게 하니까 아마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이 발사 과정에서의 어떤 긴장감, 당시의 상황 좀 알아볼까요? 우리 기술 100%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호가 조금 전 발사가 됐죠. 이제 시야에서는 지금 사라졌는데 우주에 이제 잘 궤도에 이제 안착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에요. 가장 궁금할 텐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300톤급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 엄청난 굉음을 기대했었는데 발사장과 제가 서 있는 이곳의 거리가 좀 있어서인지 천지개벽할 정도의 소리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진들도 센터 옆 해변에서 박수를 치고 또 한참 상공을 바라봤는데요. 조금 전 발사가 종료됐다는 안내 방송은 나왔습니다. 센터 밖은 불, 구름 기둥을 보이며 떠난 누리호 발사 여운으로 가득하지만 센터 통제동 내 연구진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이곳의 임무는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제센터와 추적센터에서는 누리호가 각 단계별로 보내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분주합니다. 이곳 우주센터에서는 혹시나 모를 화재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소방과 구급 인력들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예정대로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비행을 마쳤는데 어떻게 추적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행 초반에는 나로 우주센터와 제주도에 설치된 레이더와 안테나가 가동되고요. 비행 후반부에는 팔라우 추적소의 안테나로 비행 궤적과 거리 등을 측정합니다. 위성 모사체가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 분리됐고 또 분리됐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1분 정도 빨리 분리됐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기점으로 30분을 더 기다려야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추적소에서 보낸 데이터를 토대로 1단과 2단, 로켓, 페어링, 위성 모사체 분리가 각 단계별로 해당 고도에서 제 기능을 했는지 간간히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되면서 아마 오지혜 기자도 현장에서 이 상당히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발사의 변수였을 것 같은 바람도 크게 영향을 안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사 관련 정보는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안내 방송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강풍으로 누리호 비행이 차질을 빚었다는 소식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한때에는 5.5km 상공에 최대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될까 예의주시했는데요. 누리호 비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게 발사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나로 우주센터에 오면서 참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취재진과 관계자 외에 출입이 통제된지도 모른 채 순천과 거제, 부산 등에서 온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신 나로 우주센터와 직선거리로 각각 7km 또 15km 떨어진 봉남 등대나 우주발사 전망대 등 근처 관람지로 발길을 많이들 옮기셨는데요. 옅은 해무등이 있긴 했지만 일단 이륙하면 비행 모습을 저처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망대 실내는 코로나19로 입장이 제한됐지만 밖에는 또 편의를 위해 대형 모니터도 설치됐습니다. 기념 행사는 나로호 때처럼 없었지만 로켓 모형을 든 아이부터 망원경과 카메라를 준비한 시민들까지 한마음으로 발사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새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